안녕하세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날이죠. 그럼 4월은요? 4월은 바로 과학의 달입니다. 자, 이렇게 4월을 과학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과학의 달이 생겼는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혹은 왜 4월이 과학의 달일까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강연자를 모시고요. 오늘의 과학의 달 이야기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국립과천과학관장 김선빈입니다. 과학에 의한, 과학을 위한 4월. 4월은 과학의 달입니다. 과학의 달을 맞이해서 과학과 관련된 중요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네, 김선빈 관장님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오늘 과학에 의한, 과학을 위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과학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고 네. 과학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려고요. 표정은 저는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요. 움찔움찔 하시거든요. 빨리 과학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사 4월 21일은 과학의 날입니다. 과학의 날은 정부 부처 내에 과학기술처가 생긴 날을 과학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967년 4월 21일 과기처가 생겼기 때문에 올해로 48살입니다.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과학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장기간 동안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 1년 내내 하기는 좀 적절치 않아가지고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처가 생긴 날을 과학의 날로 정하고 과학의 날이 있는 4월을 과학의 달로 정해서 과학하는 기관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중에서 특히 과학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과학의 달 행사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의 날을 또 왜 정했을까? 이것도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뭐 유추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이려니와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걸 좀 잘 키워보기 위해서 과학의 날을 정하고 과학의 달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데 전 국민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의 달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과학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서 과학하고 비슷한 용어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기술, 공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요거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과학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일단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굉장히 흔히 쓰이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뭔가, 과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이크를 이렇게 들여대면은 여러분들 쉽게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과학은 자연 세계를 지배하는
진리나 법칙을 말합니다. 근데 그 나오는 진리나 법칙이 조건이 있습니다. 검증 가능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검증 가능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과학이 아닙니다. 요게 이제 과학이고, 그 다음에 기술. 과학을 응용하는 재주입니다. 기술. 그러니까 과학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나오는 거죠. 응용하는 기술. 근데 그것을 인간 사회에 유용하도록 응용하는 기술. 요것을 특별히 공학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을 인간 생활에 유용할 수 있도록 변환시키는 학문. 요게 공학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과학, 기술, 공학.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자, 수학도 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수학. 이제 수학이 수와 양과 공간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긴 한데 과학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입니다. 왜냐? 과학을 증명하는 도구로 많이 쓰이거든요. 요게 이제 수학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과학과 예술을 접합시켜야, 융합시켜야 뭔가 창의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래요. 그래서 예술도 또 거기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과학이 인간 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인간은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름다운 게 바로 예술이죠. 그래서 최근에 뭐 한 10년 전부터 스팀이라는 개념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스팀, STEAM. 그래서 보통 스팀이라고 얘기하는데 S는 사이언스, T는 테크놀로지, E는 엔지니어링, A는 아트, M은 매스매틱스, 수학입니다. 그래서 STEAM.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것을 이게 좀 정리가 안 되면은 좀 헷갈리고 이해하는데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전기, 전자, 정보, 통신 문명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명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820년에 덴마크의 과학자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구리선에다가 전기를 통했더니 그 바로 옆에 있는 나침판의 바늘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으로. 1820년에. 이것을 가지고 그때 당시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수준이 최고로 발달된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의 왕립협회에 가가지고 그것을 실험을 해 보입니다. 구리선에 전기를 통해 보니 나침반 바늘이 움직여요. 매직인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중에 딱 한 사람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자 구리선에 전기를 흘려서 나침반 바늘이 움직였다면 나침반 바늘을 움직여도 전기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년 동안 그 가능성을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1831년에 결국은 전기하고 자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세상에 공표를 합니다. 요까지가 과학입니다. 자연과학. 근데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명을 해야 이제 현상이 진리로 변하는데 그 증명을 누가 했느냐?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12살 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12살 때부터 돈벌이에 나갔어요. 인쇄소 겸 서점을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다가 왕립협회 무슨 유명한 교수 조수로 들어가 가지고 일하는 과정에서 그걸 보고 자기가 그거를 혼자 그거를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방끈이 짧아요. 증명할 수가 없어. 수학을 배우지를 못했어.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수학자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요게 이제 수학이 세상에 존재하고 가치 있게 써먹을 수 있는 한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게 전기 전자 이제 상황으로 발전하면서 예술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수학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디슨이 역할을 또 합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기가 흐르는 이 선 대신에 코일 뭉치를 만들어내고 도나스와 같은 코일 뭉치 그 중간에다가 막대 자석과 같은 전자석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선풍기 뒤에 있는 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막대 자석을 돌렸더니 이 코일 뭉치에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요게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똑같은 장치를 가지고 코일 뭉치에다가 전기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전기를 집어넣으니 그 가운데 있는 막대 자석이 돌아갑니다. 요게 모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발전기하고 모터가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요게 과학을 이용한 기술입니다. 요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에다가 떨어지는 물 위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막대 자석을 돌리는 이용을 하죠. 그래서 발전을 했는데, 발전을 해가지고 민간한테 전기를 공급하려고 하니 이게 가다가 힘이 없어져가지고 멀리 이동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해낸 결과가 전압을 높여야 전기를 멀리까지 보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전압을 높이는 방법이 뭔가 이걸 생각한 것이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그래서 발전을 시킨 전기를 전압을 높여가지고 변압기를 이용해서 전압을 높여서 멀리까지 보내고, 그 보낸 전기를 전압을 높은 상태로 이용을 바로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은 위험하죠. 그러니까 다시 낮춰야 돼. 그때도 또 변압기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압기를 이용하고, 그래서 전기를 민간 도시에 보냈죠. 그걸 가지고 이용하려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전구다마를 만들었는데, 전구다마를 어떻게 만들어요? 소켓이 있어야죠. 소켓에다 집어넣습니다. 또 스위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는 전구다마를 만들고 스위치를 만들고 변압기를 만들고 발전소를 건설하고, 요게 인간 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학입니다. 엔지니어링. 근데 여기에서 아까 수학은 설명을 했지만은 이제 예술이 적용하는 분야가 전구다마를 만들었는데 사람은 아름답고 예쁘고 편리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구다마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까, 예쁘게 만들까, 스위치는 어떻게 만드는 게 편리할까, 이걸 가지고 생각하게 되다 보게 되면은 디자인 아티스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베이식 사이언스, 어플라이드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매틱스, 요것이 전부 다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흘러왔기 때문에 오늘 현재 전기 문명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820년에 웨리스테드가 그것을 시작한, 이것이 과학이고 이 코일 뭉치, 이것이 기술이고 우리가 이용하는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공학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 문명이 탄생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도대체 전기가 무엇인지 또 이것이 과학자들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니까 마이너스 성질을 띤 전자의 흐름이더라. 이거를 1897년 톰슨이라는 영국 과학자가 발견을 합니다. 알아냅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노벨상 받았죠. 그래서 마이너스 성질을 띤 전자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는데, 뭐 음극선관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근데 이것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똑같은 음극선관에다가 진공 상태로 해가지고 전자를 발생시키는데 금속에다가 열을 가하면은
전자가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그 튀어나오는 전자가 플러스 성질을 가진 반대편에 물질을 만들어 놓으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진공관 안에서 전자가 이동을 하면은 1이고 이동하지 않으면 0입니다. 0과 1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컴퓨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복잡한 계산을 간단하게 하고 어렵고 복잡한 일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컴퓨터 아닙니까? 근데 어린애 주먹만한 이런 진공관을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다 보니 이만한 집체 같은 공간이 컴퓨터 한 대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되죠. 그래서 또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것이 진공관하고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물체, 신물질, 요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별거 아닙니다. 진공관의 0과 2를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물질을 찾아낸 거, 요게 반도체인 겁니다. 근데 이 반도체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커다란 집채만한 컴퓨터가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로 변환이 되죠. 근데 그걸로 또 만족하지 않고 요것을 집적회로도 만들고 또 그다음에 그 반도체를 응용해가지고 LED를 또 만듭니다. 그 물질 안에 전자가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에너지가 빛으로 발산되는 요게 LED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빛을 받으면은 그 안에 있는 반도체 같은 물질의 안에 있는 전자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전기가 생성이 됩니다. 요게 태양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LED하고 태양 전지는 형태는 비슷하지만은 반대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선풍기 뒤에 있는 코일 뭉치하고 막대자석과의 관계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전기 신호를 빛의 신호를 또 전자 신호로 바꿔가지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 디지털 카메라 플러스 컴퓨터 플러스 내비게이션 플러스 전화기 요거까지 몽땅 잡아가지고 아름답게 만든 것이 지금 우리 최첨단 기기인 스마트폰입니다. 이게 스마트폰 하나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 공학자, 수학자, 예술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테 모여만 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일생에 진리를 개발하겠다고 진리를 찾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과학자의 희생과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괴짜의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이런 사람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전기, 전자, 정보통신 혁명의 최첨단 기기인 스마트폰이 우리 손안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스팀이라고 하는 것이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전기 문명을 형성하는 스팀 하나, 전자통신 혁명을 유도했던 그 스팀 하나,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어떻게 보면은 사과나무하고 똑같습니다. 과학이 뿌리고 기술이 줄기고 그리고 열매는 공학인 거죠. 그리고 그 열매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아름답게 포장하는 예술이 필요하고 그 사과의 가치를 계산하는 수학이 필요한 거죠. 쉽죠? 이렇듯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과학이라고 하면 지금 학생들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나눠서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맞나? 이런 것도 한번 과학의 달에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맞나?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서로 전부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어디가 물리고 어디가 화학인지 지금 그게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저같이 스팀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해가 쉽거든요. 근데 거기서 생물, 지구과학 이것만 딱 띄워가지고 가르쳐 줬을 때 이걸 우리가 왜 배워야 되지? 이걸 배워서 우리가 어디다 쓰지? 이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한다면은 아주 머리에 쑥쑥 들어오고 그거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만 새로운 응용이 가능하고 새로운 응용을 또 뛰어넘어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명한 과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맞다. 우리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통합교과서라는 걸 만들어요. 통합과학교과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것을 한꺼번에 호치키스 찍어 놓은 게 아닙니다. 거기는 개념이 딱 두 군데예요. 두 가지에. 하나가 우주와 생명, 하나가 과학과 문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과학과 문명이에요. 그리고 우주와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137억 년 전에 빅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로부터 별이 생기고 은하가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지구 내에서 생명체가 생기고 진화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연계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계돼 있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이 달락달락 중간에 것만 떼가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시험치고 외우고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이거 과학의 달을 즈음해가지고 생각해 볼 만한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고 이제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전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될 점이 과학을 왜 배웁니까? 과학을 왜 배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것이 상급학교 지나가는 시험에 나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배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왜 배워야 되는 거냐? 과학자 되려고 해서 배우나요? 더더욱 아니죠. 그럼 왜 배웁니까? 답할 수 있는 사람. 아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과학의 본질은요, 합리성입니다. 합리성. 그러면 과학은 알겠는데 합리성은 더 애매모호하죠. 뭐가 또 합리성이냐? 합리성은요, 정확한 관찰 근거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성질. 요게 합리성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과학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진리나 법칙이 검증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 검증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합리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배우는 이유는 과학자가 되는 것보다 판검사들이 오히려 더 과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 무조건 하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밉다고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잘못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벌을 가해야 되고 또 판사도 그것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검증 가능한 건지 이거를 보고 판결을 내리는 이게 과학의 본질인 합리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달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공계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과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문계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오히려 과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게 지금 미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크 트웨인이 있죠. 이 사람도요. 그 사람이 1800년대 사람인데 1910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태어날 때 헨리의 성이 온 지 3일 만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자기는 헨리에성과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헨리에성이 다음에 다시 찾아올 때 자기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농담을 한 거죠. 근데 헨리에성이 언제 만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76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76년이면은 굉장히 오래 살아야 되는 건데 감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학가가 별을 보고. 근데 그것이 진담이 돼버렸어요. 헨리에성이 1910년도에 왔는데 헨리에성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쌩쌩하게 잘 계시던 분이 헨리에성이 온 바로 다음 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과학은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문학하는 사람이 됐건 판검사가 됐던 정말 모든 것들은 과학이 만들어준 거고 과학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과학이 발전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학을 잘 이해하고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의미 있는 생활을 해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학의 달을 맞아서요.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친숙하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강연 그런 의도로 준비를 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은 과학하지 않는 사람들도 과학을 많이 알아야 한다고 하고요. 또 과학자들도 뭐 예술이나 다른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조예가 많이 깊어야 된다고. 그래서 융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이런 융합을 위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4월 달에 과학의 달에 무한상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는 과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모든 만들어보고 싶은 물건을 만들고 설계하고 상상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그 모르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총합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무한상상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게 되면은 과학이고 예술이고 거기 있는 모든 것도 해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특히나 여기서는 영화도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면은 모든 예술의 총합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예술과 또 과학 중에서도 뭐 과학과 기술과 공학과 이런 것들을 거기서 전부 다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과학이라고 하면 학창 시절에 칼카나마 아라철하고 외웠던 거, 또 F는 MA하고 외웠던 이 암기 과목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더 이상 과학이 그렇지 않다는 것, 또 우리 생활에 깊숙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관장님 감사합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처럼 아주 단기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이만큼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나라도 드물다고 합니다. 이 과학기술 하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요, 많은 분들이 뒤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사과나무에서 마련한 이야기는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